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유 애널리스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ECB 회의 또 열렸는데요. 이번 ECB 회의의 또 결과와 시장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결과는 시장 예상했던 대로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금리는 낮춘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를 했고, 또 ECB 예치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에 놔둠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 피력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지금 한 달마다 한 번씩 4주에 한 번씩 ECB회의를 열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6주에 한 번씩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조금은 이제 변화 상황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이제 9월 달부터 유동성을 투입한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양상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전망이나 전반적인 정책의 기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트리거들, 그러니까 뭐 금리를 변동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트리거들도 거의 변동시키지 않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여전히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특징은 뭐냐면 미국과 유럽의 이렇게 돈의 흐름을 계속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 쪽으로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화 채권이 선진국은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쪽은 지금 뭐 주식, 채권 모두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주식시장은 정체, 채권시장은 랠리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환율의 반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3일째 약세입니다. 그런데 그 3일째 약세 중에서 오늘의 약세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로화가 이런 약세를 보였던 것은 전반적인 경제지표의 약화와 함께 정책기조 유지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달러 인덱스는 그럼으로 인해서 반등을 보였는데요. 반등의 폭도 여전히 제한적이죠. 그 달러화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긴 박스권 안에, 아래쪽으로는 한 79 정도, 위쪽으로는 81 정도 굉장히 좁은 범위 내의 박스권 안에 최근 들어서는 머물고 있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는 지금 뭐 101엔 정도, 아래쪽으로는 한 103엔에서 104엔 정도의 박스권 안에 갇혀서 전체적인 유로나 엔화나 달러의 방향이 방향성을 보이기보단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짧은 변동성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유로화 약세 구간에서 달러가 경제 지표가 좋아서 강세를 보였죠. 실업 지표가 대부분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굉장히 견조한 추세를 보였던 호주 달러가 갭락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 통화의 일부 약세가 나타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선진국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옥죄기보다는 계속 공급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일부 위험자산 쪽으로 돈은 흘러 들어갈 수 있으나, 이 돈의 흐름은 안정적인 선진국 내에서 대부분 순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기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 시장으로도 일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의 전반적인 매수 강도가 과거보다 높지 않다라는 점을 여전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할 만한 자산 그리고 기대 수익률 자체가 모두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결국 자산은 좀 분배될 것이다. 그래서 위험 자산들의 랠리는 생각보다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본격적인 랠리는 아무래도 9월 정도에 ECB가 정말 자금을 투입했을 때 그러한 자금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된다면 아마 그때나 좀 나타날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동성 공급이 9월 달이라는 점,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저인플레가 장기화되면 그때 유로존이 이 FRB가 썼던, 연준이 썼던 그런 비전통적인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험자산의 랠리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여전히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 시장에만 머물고 있는 자금의 흐름들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태까지 많이 해주신 것처럼 유동성을 아무리 공급한다고 해도 선진국에서 돌 거라는 점 예상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ECB 회의 결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 정상회담 중에 또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참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점 짚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님, 어제 정상회담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크게 맥락을 보면 먼저 연내 FTA를 타결하겠다, 한중 FTA를 타결하겠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원 위안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뭐 김치와 관련된 일부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전 우리 시장에 이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FTA,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위안의 거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 이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래쪽에 두 가지라는 거죠. FTA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미국과도 FTA를 했고 유럽과도 FTA를 했고요. 뭐 최근에 캐나다, 맨 처음엔 칠레, 굉장히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했는데요. 이 결과를 아직까지도 뭐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거의 자료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을 때 FTA가 과연 한국 전체의 이익이었는가는 아직도 논란거리입니다. 분명히 수혜를 받은 산업도 많이 있고요. 피해를 받는 산업도 많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FTA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명히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고 산업도 있겠지만 반대로 피해를 받는 기업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과거만큼 우리가 수출 지향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대부분 제조기업들의 제조 공장이 중국에 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FTA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은 FTA는 명암이 분명히 존재한다. 산업별 명암이 존재한다. 두 번째, 중국의 현재 진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반감되는 산업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 저는 FTA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원위안 거래 개설과 함께 첨단 산업과 관련된 협력 확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좀 더 눈앞에 다가온, 또 현실적으로 다가온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언론에서는 FTA에 가장 먼저 주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산업에는 좀 명암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위안 직거래 시장과 또 첨단 산업 분야 협력 강화, 이 점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점들이 정말 중요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먼저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그 복잡한 단계와 함께 외환 시장이,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재정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두고 위안화를 달러로 바꿨다가 달러 다시 원화로 바꾸는 이런 거래. 반대는 또 마찬가지죠. 원화에서 달러로 바꿨다가 다시 또 위안화로 바꾸는 이런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직거래가 터졌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중국과 통화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중국 자금의 유출입이 쉬워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 일단 감소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절차의 용이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점점 중국과의 유대 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는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고자 할 때 직접 들어와서 뭐 주식시장 혹은 장외시장에서 그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아직까지 주식이 좀 표면화되어 있지 않은, 거래가 표면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벤처 투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직접 사면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라는 오명, 또 뭐 중국 자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뭐 받는다든지 이런 간접 거래들이 비교적 많았을 거란 말이죠. 이런 간접 거래들도 이제는 직거래 시장을 통해서 좀 뚫릴 가능성, 그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데도 과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거래 비용을 많이 지급했던 걸 직거래 시장으로 열어주게 보니까 뭐 주식 거래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거래 자금이라든지 또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들이 더 넓어졌다라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해외 자산 투자 기관은 몇 개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든지 아니면 노르웨이 연금 펀드와 같은 뭐 기존 펀드들, 또 미국의 연기금 펀드와 같은 대형 펀드들이 있습니다만, 바로 우리 옆에 중국의 CIC라고 하는 중국 투자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자금이 국내로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었다라는 것은 다양한 성격의 자금들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한국 내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벤처 시장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중국 자금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위안 그 시장의 직거래 시장 개설과 함께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 좀 입맛을 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제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제조를 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들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특허권이라든지 기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건 기술권, 특허권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미 확보해 놓은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 아직 상장하지 않았거나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진핑 정부 내에서는 내수를 살리고 내수의 질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한류 콘텐츠와 같은 이런 콘텐츠 산업의 육성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들은 이제는 중국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기업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국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중국도 이제 IT 소비가 늘어나고 있죠. 또 내구재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와 가전, 자동차와 같은 내구 소비재와 관련된 부품들에 대한 수요도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 투자도 아무 투자나 느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투자가 중국에서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먼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 두 가지 이슈가 단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FTA가 좀 더 큰 게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는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의 경제 교류 협력까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슈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린 ECB 회의 결과도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ECB 회의 결과와 중국과의 협력, 이 두 가지 이슈를 봤을 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얻을 수 있을지 이것이 가장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내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좀 생각해보면 4조 원 정도로 샀거든요. 그런데 너무 특정 종목에 쏠려있는, 특정 업종에 쏠려있는 그런 매수, 물론 최근 들어서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단기 투자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에 대한 공매도 환매수도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는 있으나 지금 인덱스를 사고 있다라고 보긴 힘들죠. 왜냐하면 1900선에서 2000선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의 흐름으로는 외국인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종목 재편, 포트폴리오의 재편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9월 달에 유로존에서 자금을 쏟아내게 되면 그때쯤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3분기 말, 즉 8월 말이라든지 9월 초반이 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투자 전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시진핑을 쫓아온 200여 명의 경제 관련 인사들, 그리고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국내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 회장단의 흐름을 본다면 결국은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그리고 중국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우리가 결국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중국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영화나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들, 그다음에 바이오와 같은 특허권, 기술권, 뭐 개발과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중국 내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재 쪽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기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장기적으로 얼마나 수혜가 나타날지는 좀 더 숫자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단기적인 이슈 속에서는 제가 보기엔 중국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또 중국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으로 우리가 좀 압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증시 유입 가능성 한번 알아봤고요. 또 중국에 투자를 할 만한 기업들, 또 투자를 받을 만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ECB 회의와 중국과의 경제 교류, 큰 이슈들 두 가지 살펴봤고요. 잠시 후 오늘의 업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업종 시간인데요. 오늘 업종은 바로 통신업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업종 하면 크게 세 종목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세 종목의 과점 체제가 벌써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과점 체제에 변화는 없을지, 혹시 변화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떠해야 할지 해외 통신업계의 상황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우선 해외 통신업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다 보니까 투자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LTE망이 전국에 다 깔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나라의 면적이 작고 그다음에 통신망의 기존에 이제 투자해 놓은 곳들이 많고 그다음에 통신망 자체 주파수 관리 자체를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투자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무선 LTE망이 다 이루어졌는데요. 미국도 이제 지역별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3G로 바뀌는 상황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3G, 2G를 쓰고 있습니다. LTE를 가장 먼저 개발한 데가 스웨덴의 텔레포니카임에도 불구하고 LTE를 지금 쓰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럽은 투자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는 빠르게 구조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들끼리의 해처 모여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네트워크 쉐어링입니다. 네트워크 쉐어링이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기 싫은 건데요. 이 지하철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특정 상호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뭐 올레 와이파이가 있고요. 또 SK텔레콤 와이파이가 있고 LG 플러스 와이파이 세 개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LTE망에 관련되어 있는 이 기지국이 세계 통신사가 다 따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서로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깔았네 이런 식으로 뭐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어쨌든 이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원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통신망을 가지고. 근데 돈을 잘 못 버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네트워크 투자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깔고 같이 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초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LTE망에 대해서 지금 프랑스라든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2, 3위 업자들의 LTE망을 공동 투자로 인해서 투자는 같이 하고 망은 같이 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MVNO나 이동통신, 그 저가 이동통신들을 문호를 개방해 놨기 때문에 이들이 워낙 공격적인 가격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 LTE망을 같이 공유하자, 통신망을 공유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은 지금 어떻게든 비용을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A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올해 들어서만 벌써 크게 4건, 그러니까 작년부터 4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일랜드 통신사, 뭐 독일 내에서, 스페인, 프랑스 내에서 각각의 통신사들끼리의 그 M&A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대부분 뭐 비밴디라든지 보다폰이라든지 텔레포니카라든지 이런 식의 대형 회사들의 피인수와 인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대형 회사의 자회사가 많지만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다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국 기업이긴 하나 영국에서만 사업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독일 가서 하고 있고 여기저기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접고 영국에 집중하고 뭐 미국에서 팔고 뭐 이런 식의 지금 구조조정을 빠르게 벌여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좀 굉장히 빠르게 M&A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통신업계를 잠깐 먼저 살펴보게 되면 미국 통신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위 2개의 회사가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 통신사의 에비타, 즉 뭐 세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감모상각, 감가상각, 세금 이런 것들을 다 띄기 전에 실제로 버는 이익을 봤더니 누가 다 가져가고 있느냐? 1, 2위 회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버라이즌과 AT&T가 다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 스프린트나 티모바일 같은 3, 4위 업체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현금 흐름 자체도 버라이즌과 AT&T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금 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티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소폭의 흑자 정도를 내고 있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가 되느냐? 결국은 계속 돈을 버는 회사들은 추가 투자를 통해서 계속 통신 경쟁력을 높여가고 통신 품질을 높여가는데 돈 못 버는 회사는 투자도 못하니까 점점 소외돼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프린트를 인수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가 공격적으로 우리가 티모바일과 합병을 해서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2013년 기준으로 만약에 이 두 회사가 합치게 되면 어떤 식의 흐름이 재편되느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스프린트와 티모바일을 합병할 경우에는 가입자 기준으로는 2위로 올라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매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3위지만 비교적 의미 있는 그 규모로 올라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융의 경제가 갖춰지면서 수익성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과 유럽의 통신업계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M&A를 통해서 혹은 사업의 구조의 재편을 통해서 지금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효율화,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요.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 유럽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무선 모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 통신사가 마치 잘한 것처럼 뭐 호도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브로드밴드 따로,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망 따로, 그 다음에 IPTV 따로, 그 다음에 뭐 이동통신망 따로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로 이제 합쳐지고 있다는 거죠. 방송, 그다음에 유선통신, 무선통신까지 하나로 전부 합쳐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시장에서는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산업과 시너지를 낸다든지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든지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에서는 LTE망을 좀 공유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역시 합병 이슈, 유럽도 M&A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기업들이 서로 뭉치는 것 같은데 이 뭉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외 기업들이 뭉치는데 이제 특징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그 1위 업체는 가만히 두고 2, 3위 업체, 뭐 3, 4위 업체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적정 규모가 되어야 수익을 발생시키고 추가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냐면 1위는 이제 제쳐두고요. 보통 2, 3위에서 3위가 2위를 인수하고 4위가 3위를 인수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놓여 있을수록 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바로 다음 단계의 기업을 흡수해서 좀 더 규모를 키우고 상위 업체들과 이제 경쟁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트워크,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브로드밴드라고 하는 건 인터넷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광대역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송까지도 이제 하나로 합친 일종의 통합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회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통신사들은 대부분 국내에만 머물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통신사들은 여러 군데 가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가입자를 그만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도 중국 업체들이 절대적인 이 지역 범위를 가져가고 있지만 그 옆에 동남아만 넘어가더라도 뭐 독일 회사나 아니면 유럽 회사들이 와서 거기서 직접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계열 회사들의 자회사들 혹은 글로벌 계열 회사들이 최근에 M&A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통신업종 내에서도 규모가 커지고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까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런 해외 통신업계의 상황에서 또 우리 시장을 바라본다면 어떤 투자 포인트 또 얻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유럽 업체들과 미국 업체들도 이걸 절감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좀 더 효율적인 사업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M&A를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KT 같은 경우에도 이익을 내고 있건 뭐 손실을 내고 있건 상관없이 기존의 통신 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KT 렌터카 같은 경우 이제 매각한다. 근데 꽤 많은 돈을 버는 회사거든요. 매출도 꽤 크고. 근데 그런 회사까지도 이제 매각을 하면서 통신업종 본업에만 집중하겠다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전 어찌 보면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신업계가 여기서 얻어가야 될 것은 우리 통신업계도 왜 최근에 어려워졌습니까? 성장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추가 성장을 위한 발판을 스스로 내수 쪽에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든지 그게 힘들다면 해외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모두 안 하고 서로 이제 사람 뺏어 먹기만 하고 있는 거죠. 공격적인 뭐 보조금 풀어서 광고비 마케팅비를 통해서 상대편에서 사람을 뺏어오는 게 마치 우리가 할 일의 전부인 양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려움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해외 쪽으로 나가서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통신업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통신망 자체가 어찌 보면 국가 기관망이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이 들어가서 서비스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해외 쪽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도 알고 있는데 결국은 내수 쪽에서 성장하려면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모습을 보이던지 그리고 기존의 낭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을 빠르게 감소시켜서 이것들을 R&D 투자를 해서 5G에서는 우리가 통신망의 가장 핵심인 기준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KT가 됐든 SK텔레콤이 됐든 여전히 지금의 박스권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RPU 올라간다라고 하는데요. ARPU가 올라가면 뭐합니까? 사용자 수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장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제한된 인구만 가지고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새 서비스, 신규 서비스를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쪽으로 나가서 무언가 좀 더 의미 있는 R&D의 연구 역량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는 SK텔레콤과 KT에 대한 장기 매수 전략을 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 단계 더 나가서 박스권 돌파와 함께 새로운 주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새로운 모멘텀을 기술로 뚫어내든지 새로운 서비스로 뚫어내든지 해외 진출을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가 앞으로 꼭 확인되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통신업계 아직 계속해서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업종 알아봤고요. 잠시 후 종목 신호등 시간 이후에 오늘의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입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또 지금 이 종목 사도 되나 고민 중이신 분들, 저희 리치맵 홈페이지에 고민 올려주시면 바로 이 시간에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대한 상담과 함께 신호등을 켜주실 겁니다. 오늘도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KT뮤직, 지난번에 소개를 한번 해드린 종목인데요. KT뮤직 우리 시청자분께서 4,500원 20% 매수하셨고요.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봐야 하나 고민이시라고 하는데 KT뮤직 어떻게 보시나요? 네, KT뮤직을 제가 5월달에 4,500원 정도에 대박스타에서 추천해서 이제 중장기로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목표가 5,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200원 정도 와서 다시 조정을 받고 4,100원까지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다시 올라온 것은 이제 기간 수급이 아주 좋았다. 계속 순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오늘도 오늘 엔터테인먼트 좀 뭐 SM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엔터테인먼트주도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한중에 대한 한중 엔터나 게임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같이 올라왔고요.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어떤 이제 테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엔터 시장이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뭐 거래도 상당히 많고 400만이 거래되고 급등했는데요. 주봉상도 전 고점에 와 있고 월봉상도 보시면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과연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실적도 개선되고 회사가 성장한다면 가까워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KT뮤직은 이제 스트리밍 회사인데요. 음악 사이트, 최근에 이제 6월달 보면 음악 사이트 체류 시간이 경쟁사 멜론이나 엠넷 이런 것은 좀 음악 사이트 체류 시간 좀 줄고 있습니다. 정체돼 있던 줄고 있는데 하락하고 있는데 이 지니, KT가 운영하는 지니 사이트, 음악 사이트는 1월달 대비 한 200% 증가했고요. 그래서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성장세 이어가는 게 지니에서 전략적으로 뭐 고도화된 개인 음악 서비스를 런칭해서 이쪽에 이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멜론을 1위인 멜론을 맹추격하고 있어서 음악 사이트 2위에 등극해 있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 산업이 성장하고 그 회사의 어떤 기업이 또 성장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보시고 과거에 이제 또 KMP 홀딩스를 합병해서 음악 콘텐츠 경쟁이 아주 좋고요. 그 KMP 홀딩스 이렇게 합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7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 7대 기획사들이 지금 이제 지금 그 어느 정도 13%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KT뮤직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콘텐츠로 공급하는 아주 좋은 여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음악 사이트로 KT뮤직이나 KT지니를 통해서 KT 플랫폼이죠. 유무선 플랫폼이 있는데 이쪽으로 기반해서 하면 신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요. 양질의 컨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의 성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6년까지 음원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실적이 뭐 그렇게 본격 성장은 뭐 쉽진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실적이 본격 성장된다. 그래서 중장기적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에 이제 KT가 전체적으로 이런 결국은 이제 KT가 통신 쪽으로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에 통신 쪽으로 집중화 전략을 가고 있죠. 그러면 집중화될 때 그 통신에 집중화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컨텐츠인데 그 컨텐츠를 아주 양질의 서비스 하려면 이렇게 KT뮤직과 이런 자회사들은 매각보다는 오히려 키워서 같이 공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주봉상으로 보면 전고점 2014년 작년 5월 달에 5,730원 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 지금 현재 오늘 고가가 5,370원 왔었죠.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단기적인 고점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오늘 급등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단기 목표가는 여기서 보시면 5,5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의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면 이렇게 연봉을 보시면 과거에 2,000원대 11,000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여기에서 시작한 여기 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6,5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보면 일단 6,500원 정도까지를 보고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신 가격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7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아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로 6,5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KT뮤직의 종목 신호등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입니다. 네, KT뮤직 안심하시고 중장기로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종목 바로 미동전자통신입니다. 미동전자통신 우리 시청자분께서 7,000원에 사셔서 계속 손실 중이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제 사신 이후에 많이 떨어지고 조금씩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본전은 갈 수 있을지 또 이 종목 자체의 실적은 어떤지 궁금해 하십니다. 미동전자통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미동전자통신은 오늘 오전에 6,000원 초반에 6,050원, 30원 이렇게 계속 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1시 이후부터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거의 12%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은 9%인데요. 현재 워낙 많이 빠졌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봉도 보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연 이제 바닥에서 과연 요즘 뭐 그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아마 7,000원에 샀으면 여기서 샀을 텐데 7,000원이면 그러면 이렇게 급락했죠. 지난번에 실적이 안 나오면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급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반등하고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중인데 과연 그러면 여기 하늘색 보면 여기가 6,000원 내외가 가장 큰 매물대가 있죠. 여기 지지선의 역할을 하면서 오늘은 매물대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바닥은 탈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7,000원 이상 뭐 8,000원 이렇게 9,000원 이렇게 가려면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게 되면 작년에 매출보다는 작년에 한 419억 정도 매출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매출이 한 450억 정도, 450억 수정해서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 안 나오고 그래서 한 7% 정도 상승할 걸로 보이고 작년보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영업이익은 한 15%, 순이익은 한 10%, 그래 대충 한 10%대 두 자리 숫자 순이익과 이익은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기존의 블랙박스 업체죠. 유라이브라고 수지가 선전한 유라이브. 그런데 이게 이 업체에서 이제 블랙박스가 물론 고가 비중이 한 88% 되면서 30만 이상짜리 주로 팔리는데 이게 정체돼 있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ADAS, 운전자 안전 지원 시스템인데 이 ADAS 쪽에서 이제 6월 달에 전반적으로 같이 개발을 거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졸음 운전 방지라든지 차선 이탈에 대한 경고 이런 쪽에 해서 스마트카의 전문 기업으로서 진화 중이다. 그래서 향후에 이 ADAS 분야의 성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텍사스의 택시용 블랙박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이달부터 이제 공급이 시작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한 10,000대, 최대 10,000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외 진출도 시작을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도 있다. 물론 남미도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은 아직은 개선이 쉽죠. 2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 확실하게 개선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는 조금 나아지고 내년엔 본격 성장하지 않겠나. 해외 진출도 하고 이런 신사업부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요. 올해 매출의 기준은 여러 가지 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은 한 13배 정도, PBR 1.5배인데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그래 높은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봉상으로 지금 급등했는데요. 내일 정도 오면 거의 목표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정도에 다음 주에 6,700원, 62평선 정도 가면 다시 조정을 받고 시간 걸리고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6,700원이고요. 중기적으로 주봉상으로 보시면 여기가 7,500원이지만요. 이 매물대는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의 목표가는 8,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단기의 손절가는 5,500원 정도, 그죠? 5,500원 정도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와 중기 이렇게 나누어서 목표가 잡아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중장기로 가지고 계신다면 본전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동전자통신, 종목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고 또 매수 들어오셔도 되는 초록불 켜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NHN 엔터를 77,000원, 비중 20% 매수하셔서 수익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엔터주들이 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NHN 엔터만 가지 않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팔아야 할 시점이 온 것인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NHN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신각이 한 5% 정도 올라왔네요. 올라왔는데 최근 들어 게임주라든지 NH 엔터테인먼트 게임주죠. 그래서 게임주들이 잘 갔는데 이 NH 엔터는 이제 웹보드 쪽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전반 1분기부터 작년부터 계속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실적이 아직은 안 좋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분기부터는 뭐 북미 소셜 카지노 진출도 있고요. 그래서 실적 프로세스가 많이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그건 2분기 실적이 이제 7월 8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2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때 3분기부터 실적이 좀 그때부터는 이제 우상향하지 않겠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라인 네이버 라인항을 통해서 게임이 라인업된 것은 결국은 계속 실적은 좋습니다. 그쪽 모바일 쪽은 좋은데 PC 부분은 이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은 좀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도 결국은 기술적인 반등을 한 영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82,700원까지 왔는데 물론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뭐 기관들이 또 팔고 있어서 어느 정도에 다시 좀 하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단기 투자자는 좀 팔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84,500원이고요. 중장기는 여기 95,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 79,000원. 반드시 본전은 지켜라. 77,000원 사셨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한번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신호등을 좀 바뀔 찰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등이 바뀔 찰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신호등 어떤 불인가요? 자, 현재 신호 주황색 등이고요. 오늘은 월요일날 결정될 걸 보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황색 신호등을 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심 한번 해보자. 이렇게요. 네, 일단 보류하시고 조심하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신호등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종목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대우인터내셔널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바로 지난달 초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들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애널리스트님, 최근 각광을 다시 받고 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이제 실적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좋아질 거야 얘기했는데 이게 점점 뒤로 미뤄졌었거든요. 그래서 주가 계속 급락을 걷다가 올해 2분기를 이제 기점으로 그 미얀마 가스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미얀마 가스전에서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지분율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제 이익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제 숫자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꿈이었다면 이제는 숫자로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이 늘어난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결국은 투자하고 배당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소설에 불과합니다만
어제 이제 대우인터가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죠. 근데 그때 나왔던 게 배당 얘기였습니다. 근데 좀 배당 얘기 말고 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대우인터가 주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포스코가 팔 수도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배당 얘기 하나로 올해 이제 이익이 늘긴 하지만 이 늘어나는 이익이 뭐 좀 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배당이 2배, 3배로 훅 뛰는 것도 아니고 의미 있는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강세를 보였던 것은 포스코가 만약에 이걸 팔 경우 그 국내 회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그 인수 가격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 포스코가 예상보다 빠르게 팔기 위해서 싸게 팔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인식 자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이 끼어들면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중국이 지금 어디서 가스를 받아오고 있습니까? 바로 그 운남성 옆에 있는 미얀마에서 가스관을 깔아서 가스를 직접 내륙으로 운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미얀마 바닷가에서 대우인터가 가스전을 가지고 있고 추가 광고도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소설에 불과합니다만 만약에 이 대우인터를 정말 포스코가 팔 의지가 있고 국내에서 살 사람이 만약에 없다. 그렇다면 중국 쪽이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M&A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노출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특별한 근거가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제 본류로 돌아와서 영업이익 측면으로만 보자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2분기를 시점으로 해서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2015년 초반 가면 이렇게 쭉 옆으로 횡보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익이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외형도 성장하죠. 실적도 성장하죠. 당연히 EPS 올라가고 퍼가 낮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이게 미얀마고요. 여기가 이제 태국이고 옆으로 넘어가면 이제 중국인데 이 광구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광구만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 광구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개발 가능성, 그리고 이 미얀마 이 내륙 연안, 바로 바다와 마주하고 있고 이 개발하고 있는 지역과 마주보고 있는 이쪽에 항만이라든지 아니면 그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같은 것들도 같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한 가능성, 여러 가지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뭐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얀마 가스전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미얀마 가스전이 개발되면 당연히 좋지만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던 재료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대우인터에게 미얀마 가스전 이외에 또 다른 추가 상승 재료도 있을까요? 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얀마 가스전은 이미 얼마가 벌 것인지 대부분 이 양적인 계산, 수적인 계산도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주가는 어찌 보면 정체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적 추정치 자체가 막 흔들리고 이래야 주가도 변하는데 이건 뭐 그 2016년 얼마 벌고 2017년 얼마 벌지가 뻔한데 그러면 이미 주가는 고정되어 있는 이자를 주는 이자부 채권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관점인데 결국은 이 대우인터라고 하는 회사도 회사다 보니까 돈 벌면 그 돈 갖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올해부터 2016년까지 3개년 투자 금액의 9천억 정도가 다 자원개발 쪽인데요. 자원개발도 미얀마 가스전이 한 10분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석유가스 개발이라든지 식량이나 광물 자원 개발에 나머지 금액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쪽에서 뭔가 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던 미얀마 가스전에서의 추가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우인터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게 이 건설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전소와 관련된 플랜트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물류도 있지만 이 발전과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성과가 나타난다면 이 기업의 이익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투자비는 더 들겠지만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앞으로 성장할 만한 추가 상승 재료들은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우인터의 상황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해외 경쟁 기업들과의 비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외 기업들의 상황 어떤가요? 네, 해외 기업들, 지금 이 기업이 대우인터가 원래 뭐에서 시작했냐면 말 그대로 주대우에서 시작했거든요. 주대우가 무역하는 데였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철강 이런 쪽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찾은 게 이제 자원개발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트레이딩, 무역회사의 입장과 그다음에 E&P 기업, 자원개발업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국가를 가리지 않고 글로벌 트레이딩 업체들의 전반적인 주가 동향은 모두 박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E&P 기업은 지금 영국의 한 기업만 제외하면 대부분 모두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뭐 그린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만 기존 자원들을 개발하고 있고 셰일 오일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E&P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아지고 있고요. 또 천연가스의 그 용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천연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E&P 기업은 좋고 무역업체들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무역량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체들이 크게 움직이기보단 E&P 기업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되게 또 재밌는 게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무역업체들 중에서는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 회계선의 평균치인데 이 평균치 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E&P 기업으로 보면 또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E&P 기업 내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 무역업체들 중에서 봤을 때는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은 뭘까요? 데우인터가 무역업체에서 점점 E&P 기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인식도 무역업체라는 인식보다는 E&P 기업이라는 인식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 저평가를 해소해서 평균 정도까지 올라가는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분명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을 지금 봐도 지금 E&P 기업 비교해서는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E&P 기업이 10배 수준? 굉장히 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PB 기준으로도 1.4배에서 1.6배 사이라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포스코가 어떻게 할 건가? 팔 건가? 아니면 여전히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포스코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포스코의 기존의 상사 부분과 합병을 해서 더 덩치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데우인터에서 자원개발부와 무역부를 따로 분할해서 무역부는 포스코와 합병을 해서 철강 유통을 하는데 쓰고 그다음에 E&P 기업만 따로 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분명히 길게 보면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지만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그 투자 전략은 조정시에 저가 매수 관점이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길게 보면 뭐 한 1년이나 2년 정도를 보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 제가 보기엔 한 20% 내외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변동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사기보단 분할 매수를 통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정시 매수 추천하셨고요. 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길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데우인터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